안녕하세요. 레이시안입니다. 오늘 방송은 진부하기 그지없지만 요즘 미국의 신용 등급 강등 이슈도 있고 하니 미국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다만 미국의 패권 전략을 근본적으로 살펴보는 건 다소 길고 따분한 이야기라서 지금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특히 요즘은 다들 도대체 미국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무척이나 혼란스러워합니다. 미국이 멍청한 짓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실 미국의 멍청한 짓은 역사가 오래됩니다. 대표적으로 한국전쟁과 베트남 전쟁이 있죠. 애초에 한국전쟁은 미국이 자초한 전쟁입니다. 에치슨 선언으로 전쟁의 빌미를 제공하였죠. 그리고 베트남 전쟁. 미국은 베트남 전쟁으로 수많은 욕을 먹고 금융의 측면에서도 나라가 휘청되었죠. 미국의 멍청한 짓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멍청한 짓들로 미국이 실패하였을까요? 아닙니다. 절대로 미국이 이익을 보았다는 것, 더 나아가 이러한 멍청한 짓이 실수가 아니라 의도한 바가 아니었을까 하는 것이 오늘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물론 이번에는 과거의 역사 얘기가 아니라 인플레이션이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당면한 이슈들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목차가 있습니다. 목차만 훑어보시면 대략 내용이 이해가 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최근까지 있었던 미국의 멍청한 짓들을 쭉 나열해보겠습니다.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무기까지 버려두고 허둥지둥 도망쳐 나온 것은 이미 전설이 되었죠.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씨앗은 애초에 미국이 뿌린 것이라는 것은 요즘 꽤 많은 분들이 눈치채고 있죠. 그러나 그 뒤에 미국이 벌리는 일들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미국이 실수를 하고 있다. 미국이 약해지고 있다. 미국이 세계 지도 국가로서의 역량을 상실하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국은 러시아를 스위프트 시스템, 즉 서방의 금융 네트워크에서 배제하고 중국과 무역 분쟁을 일으켜 공급망 충격을 야기하고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미국은 또 자신이 일으킨 인플레이션을 막겠다고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는 기괴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연준의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고 자신 있게 주장하다가 지금은 간단히 태세를 바꾼 상황이죠. 덕분에 전 세계 경제가 망가진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파월은 태연하게 인플레이션을 못 잡으면 더 힘든 지경에 빠지니 니들은 참아라 라고 속편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더 희한한 것은 유동성을 줄이겠다고 금리를 올리고 양적 긴축을 하는 와중에 미국 은행이 파산하게 되니 그걸 빌미로 뒤로는 막대한 유동성을 시중에 풀고 있습니다. 현재 양적 긴축은 약속대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연준은 미국 재무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돈을 찍어서 받아주고 있으며 그 돈을 미국 재무부는 시중에 신나게 풀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것인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덕분에 나스닥을 비롯한 미국의 주식시장은 대활황장세입니다. 한편에서는 미국 부동산 시장이 위태하다, 은행 시스템이 위험하다, 경기 침체 목전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떠들고 있는 와중에 말입니다. 요즘은 미국이 하도 사고를 많이 치니 심지어는 코로나 팬데믹을 중국과 미국이 합작하여 만들어내었다는 음모론도 돌고 있죠. 아시다시피 코로나 팬데믹은 전 세계 공급망 충격과 인플레이션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도대체 미국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일반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죠. 미국은 계속 우왕좌왕하고 미국이 하는 모든 일이 실패투성이입니다. 미국이 정책 하나하나마다 세상을 더 혼란스럽게 하니 다들 실망합니다. 이제는 미국의 패권이 종말에 가까웠다는 의견이 팽배합니다. 그도 그럴만한 것이 과거의 미국은 자유세계의 수호자였죠. 냉전에서 당당히 소련을 이기고 공산주의에 승리했던 승자입니다. 더 멀리 가면 나치와 일본 제국주의에서 자유세계를 구원한 것은 다름 아닌 미국입니다.
전 세계를 여러 번 금융위기에서 구원해낸 것도 미국이었고요. 과거의 미국은 영웅이었고 구원자였고 승리자였습니다. 이처럼 지난 세기의 평화는 미국 패권의 승리 덕분이었으니 지금 혼란한 시대는 결국 미국 패권의 실패나 종말로 이해될 수밖에 없겠죠. 이게 일반인들의 시각입니다. 지금 일반인들은 캡틴 아메리카의 몰락에 심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캡틴 아메리카의 몰락을 떠드는 언론의 스피커를 잠시 꺼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현 세계 실상, 즉 미디어가 그리는 현실의 이면을 조금만 깊게 들여다보면 다소 이상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현재 분명히 미국은 끊임없이 실수를 연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통받는 것은 러시아와 중국, 심지어는 유럽입니다. 전쟁으로 미국의 제재를 받고 있는 러시아의 고통은 이미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중국은 미국의 기술 및 경제 제재와 제로 코로나 정책 등 다양한 이유로 경기 침체를 겪고 있고 부동산 시장의 붕괴 위험은 시한폭탄이나 다름없는 상황입니다. 유럽 역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난민 문제, 내란, 폭동 및 극우 정권의 대두로 시끄럽습니다. 유럽의 경제도 역시 침체 상황입니다. 독일은 현재 유럽의 병자라고 불리고 있죠. 현재 선진국 중에 그나마 잘 버티고 있는 것은 미국에 찰싹 붙어있는 일본뿐입니다. 미국은 어떤가요? 증시도 화랑이고 실물 경기도 화랑입니다. 그리고 리쇼어링으로 전 세계 제조업이 속속 미국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덕분에 인력 시장도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깝죠. 미국의 빅테크는 AI의 혁명을 주도하며 여타 국가와의 기술 격차를 더욱 벌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수만 개의 인공위성 올려놓고 화성에 가겠다는 일론 머스크 덕분에 우주에서도 여타 국가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도 강력합니다. 미국의 대외정책은 우왕좌왕하고 미국의 경제 기반도 허물어져 가는데 말이죠.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재 진행되는 미국발 금융위기나 인플레이션 등은 미국 패권 전략의 여러 수단들 중 하나인 육참골단으로 판단됩니다. 육참골단은 내 살을 자르고 상대 뼈를 취한다는 고사성어입니다. 내 살을 자르는 것은 자해행위이죠. 말하자면 미국은 적을 붕괴하기 위해 자해를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의 자해 행위는 매우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미국은 현재 자신이 행한 수많은 멍청한 짓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그렇고 인플레이션이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그저 통증을 호소하는 사이에 미국의 경쟁자들은 회복 불가한 수준의 치명상을 입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수로 오히려 러시아, 중국, 유럽 등이 몰락해가고 있는 것이죠. 미국의 자해 전략에 대한 의심은 꽤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나름 역사가 꽤 오래된 미국의 전통적인 전략이라는 주장이죠. 그 예로는 멀리 1898년 미국 스페인 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사태의 시작은 1898년 쿠바의 독립 세력이 스페인에게 항쟁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쿠바의 전략적 경제적 가치를 인지하고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쿠바를 차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에게 쿠바의 매입을 제안하였으나 이런지하에 거절당하였고 이에 미국은 무력을 투사해서라도 쿠바를 획득하고자 하였습니다. 때마침 쿠바의 독립운동이 벌어지자 미국은 개입하였고 이에 스페인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쿠바를 지원하기 위해 미국은 1898년 1월 군함 메이노를 보내어 아바나에 정박시켰습니다. 당시 스페인은 이미 군사력이나 경제력 면에서 미국의 상대가 못 되었습니다. 게다가 대서양 건너편의 전쟁이죠.
스페인의 승산은 없었으니 스페인은 어떻게든 전쟁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1898년 2월 메이노는 아바나에서 원인 모를 이유로 침몰하였습니다. 총 351명의 승조원 중 261명이 사망했습니다. 이들 중 많은 생존자는 스페인 해군이 구해주기도 했습니다. 메이노의 침몰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충격을 받은 미국은 공동주사를 제의한 스페인의 요구를 뿌리치고 사고 원인에 대한 단독 조사 후 기뢰 공격에 따른 침몰로 결론 내립니다. 미국의 사건 보고서에는 누가 기뢰 공격을 주도했는지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미국의 언론은 이를 스페인의 소행으로 간주하고 미국 정부는 결국 여론에 휩쓸려 1898년 4월 스페인의 선전포고를 감행했습니다. 당시 중노는 미국을 공격할 역량이 없던 스페인이 그런 공격을 감행했을 리 없다는 의견이었지만 결국 미국 언론의 선동에 힘입은 여론은 미국을 스페인과의 전쟁으로 몰고 갑니다. Remember the Maine 이라는 구호와 함께 말이죠. 그리고 1971년 군사 기밀이 공개되면서 해당 사건은 스페인군의 공격이 원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결론 맺어집니다. 일단 보일러실의 단순 사고가 메인 호의 침몰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사실 사고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11년에 메인함의 선체는 미국 당국이 인양했습니다. 그러나 배 바닥은 자세히 검사해보지도 않고 1912년에 바깥 바다로 끌고 가서 그냥 가라앉혀 버렸습니다. 앞서 Remember the Maine의 구호를 들으셨죠? 이번에는 Remember the Pearl Harbor가 나올 차례입니다. 일본의 진주만 침공과 관련해서도 흥미있는 음모론이 있습니다. 미국이 의도적으로 진주만의 방어를 허술하게 하여 일본의 진주만 침공을 유도했다는 것이죠. 당시 미국은 일본군의 암호 통신을 샅샅이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진주만 침공을 모를 리가 없었다는 주장이죠. 물론 이에 대한 반박은 당시 진주만 공격으로 미국의 주력 함대가 괴멸되었으니 이 정도 피해를 감수하고 미국이 일본의 침공을 의도적으로 수수방관했을 리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침공을 알면서 당하기에는 미국의 내상이 너무 크지 않느냐는 논리입니다. 아무튼 결국 진주만은 무참하게 공격당하고 미국의 언론은 이번에는 Remember the Pearl Harbor라는 구호를 부르짖습니다. 데자뷰죠. 미국의 9/11 사태는 어떠할까요? 9.11 사태를 자작으로 보기에는 미국이 당시 감당했던 인적 물적 피해가 너무 큰 것 같습니다만 여전히 음모론은 완전히 가시질 않습니다. 소위 전력이 있는 것이죠. 사실 미국의 자해 전략에 대해 보다 피부에 와닿는 경험은 금융과 경제 쪽일 것입니다. 최근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키기도 했으니 시의적절합니다. 말하자면 글로벌한 규모의 모든 금융위기들이 바로 미국이 경쟁자를 몰락시키려는 자해 전략으로 이해하는 견해인 것이죠. 1987년의 블랙 먼데이 폭락,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 2008년 리먼 사태 등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심지어는 2001년 닷컴 버블도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의도적인 자해 전략이든 아니든 결과적으로는 성공적인 자해 전략이 되었습니다. 경쟁자들을 성공적으로 망가뜨렸으니 말입니다. 금융과 관련해서 미국의 경쟁자라고 말하면 결국 유럽과 일본입니다. 이들은 소위 미국의 우방국들이죠. 그러나 미국은 우방국에게도 가차 없었습니다. 1980년대 후반까지 흔히들 미국의 주적은 소련이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실상 미국이 진심으로 공포감을 느끼던 상대는 다름 아닌 일본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일본이 니케이 버블 붕괴로 허우적대던 1990년대 후반까지도
미국의 일본에 대한 공포감은 여전했지요. 사실 이제는 지나서 하는 평가인지도 모르지만 소련은 종이 호랑이였습니다. 미소가 수도 없이 창고에 모셔놓고 있던 핵무기는 피차 어차피 쓰지도 못할 무기였고 군비 경쟁으로 소련 경제가 망가지고 있던 것을 미국이 모르지는 않았을 겁니다. 반면 1960년대부터 급부상하던 일본 경제는 1980년대에 이르는 급기야 미국 경제의 골수까지 파먹어 들어갈 정도로 위협적이었습니다. 이야기 전개를 위해 다들 아시는 일본 붕괴 얘기를 굳이 다시 하자면 미국은 어려운 상황에 몰리면서 결국 1985년 플라자 합의라는 미국으로서는 매우 모양 빠지는 수법으로 일본을 압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경제는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죠. 결국 1990년대 초까지 이어지는 일본의 버블 경제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사세이코도 혜성같이 등장했던 시절이죠. 아무튼 당시 일본의 버블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자의반 타의반으로 추진되는 내수 부양 정책이 그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듯이 당시 일본 관료들은 절대 멍청하지 않았습니다. 거품이 조성된 상황을 매우 우려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고가 생기기 전에 조금씩 거품을 빼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발생한 것이 1987년 10월 19일 월요일에 발생한 1987년 블랙 먼데이 금융위기입니다. 당시 하루 만에 다우존스 지수는 508포인트, 즉 22.6%, S&P 500 지수는 20.5%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일간 하락률은 지금도 깨지지 않고 있는 기록입니다. 그런데 다들 잊고 있는 것은 이 금융위기가 가장 먼저 촉발된 곳은 정작 아시아 증시였다는 것입니다. 홍콩 항생 지수가 420.8포인트, 즉 11.1% 하락했고 아시아에서 시작된 증시 대폭락은 도쿄 시드니를 거쳐서 유럽 증시까지 도미노처럼 먼저 갔고 결국 미국에 이르러 대폭발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일본의 관점에서 보면 문제는 이 1987년 금융위기 때문에 일본 정책 당국은 정작 일본의 버블을 서서히 꺼뜨리려는 정책의 실행을 연기하게 됩니다. 미국까지 강타한 글로벌한 규모의 금융위기가 왔는데 긴축 정책을 수행할 수는 없는 것이죠. 일본이 정책금리를 인상하면 엔과 달러 약세가 오게 되어 미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일본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인 소비세가 선고와 맞물려 금융정책의 변경을 또 뒤로 미룹니다. 이런 식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가 뒤로 계속 미뤄지면서 결국 적절한 시기를 놓친 일본 정책 당국은 이후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가는 일본의 버블에 더 이상 손대지 못합니다. 의도적인 일이었건 아니건 1987년의 블랙 먼데이는 결국 일본 경제가 버블 붕괴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19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가 있습니다. 이 역시도 그야말로 일본 경제에 대한 공격으로 의심할 만합니다. 우리나라의 IMF 금융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일본 금융은 결국 동남아시아와 한국과 매우 긴밀하게 엮여 있었습니다. 음모론의 관점에서 설명한다면 당연히 일본 금융을 직접 공격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겠죠. 그러나 일본과 엮여있는 약한 고리를 불태운다면 일본까지 불태우는 것은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한 고리가 바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한국이죠. 가까운 리먼 사태만 다시 살펴봐도 전 세계적인 금융과 경제 위기는 최후에는 결국 미국의 입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끝이 납니다. 심지어는 2001년 닷컴 버블도 마찬가지입니다. 2008년 리먼 사태의 경우 최고의 승자는 미국과 JP 모건이며 패자는 당연히 리먼 브러더스와
더불어 놀랍게도 유럽입니다. 정작 경제 위기가 일어난 미국이 승자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당연히 리먼 사태가 유럽이 2008년 이후로 만성적인 경제 위기에 시달리게 되는 단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제로섬의 세계에서는 내가 아무리 상처를 입어도 경쟁자가 빈사 상태에 빠지면 내가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한편 JP모건은 금융위기 때마다 몸집이 커지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도 파산 위기에 처한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했죠. 제가 종종 말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는 우리가 아는 자본주의를 끝장낸 사건입니다. 이후의 자본주의는 우리가 아는 시장 경제가 아닙니다. 2008년 이후의 자본주의는 정부의 머니 프린팅을 통해 유동성을 스테로이드처럼 주입해서 버티는 스테로이드 자본주의입니다. 비트코인도 2008년에 탄생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과 스테로이드 자본주의는 나름의 공생관계가 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로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01년 닷컴 버블 역시도 그 최후의 승자는 미국입니다. 왜냐하면 이때를 기점으로 오늘날 빅테크라고 불리는 구글, 아마존 등이 인터넷 기반 신경제 시스템을 통폐합했기 때문이죠. 닷컴 버블 이전만 해도 곳곳에 무죽순, 이른바 닷컴 기업들이 생겨났고 결국 자원의 낭비도 불가피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한 것이 닷컴 버블이죠. 결국 전 세계 닷컴 벤처들이 대부분 경제 위기로 몰락했고 여기서 살아남은 소수의 기업들이 월가의 지원을 등에 업고 지적재산권과 인재들을 헐값에 사들이게 되었죠. 당연히 금융자원에서 열위에 있었던 아시아와 유럽의 기업들은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지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터넷 기반 신경제에 있어서 미국의 독주가 시작됩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조심스럽게 조만간 거대한 경제 위기가 또다시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2003년은 제4차 산업혁명의 초기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닷컴 버블로 인터넷 기반 신경제 헤게모니를 미국이 장악한 것처럼 현 시점에서 글로벌한 경제 위기가 온다면 미국은 제4차 산업혁명의 헤게모니를 장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잡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여기서 잠시 머리 아픈 경제 얘기 대신 재미있는 우화를 하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두 명의 등반가가 함께 산행을 하다가 거대한 곰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은 곰이 얼마나 빨리 달리는지 아시죠? 시속 48km라고 합니다. 인간이 도저히 달아날 수 없는 스피드입니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이 등반가들은 어찌 살아날 수 있을까요? 한 명의 등반가가 다른 한 명에게 물었습니다. 도저히 곰보다 빨리 달 수 없는데 어떻게 달려오는 곰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에 무슨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정답은 이렇습니다. 다른 한 명의 등반가가 달리면서 대답합니다. 곰보다 빨리 달릴 필요 없어. 그냥 너보다만 빨리 달리면 살 수 있지.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가 일어나면 미국과 전 세계가 함께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결국에 더욱 큰 내상을 입는 것은 미국이 아니라 유럽과 일본을 포함한 여타의 나라들입니다. 결국 곰에게 잡아먹히는 것이 미국이 아니라 유럽과 일본 등 여타의 나라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다면 금융위기는 미국에게 호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금융위기를 겪을 때마다 미국이 강해지는 비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금융위기가 수시로 빈발하는 숨겨진 이유일 수도 있습니다. 국가 간의 경쟁은 많은 경우에 제로섬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한정된 지구의 부를 목표로 삼고 이루어지는 경쟁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미국이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이 경쟁국들보다 더 강해질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경쟁국들보다 덜 약해지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모두들 지금 세계화와 금융위기로 미국 경제가 가라앉고 있으며 그 결과 미국의 패권이 몰락한다고 우려하거나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지금의 미국은 곰을 만났을 때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은 더 빨리 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미국은 최소한 다른 나라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뛸 수 있을 때 곰을 만나는 것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물론 금융위기나 경제위기에 미국은 고통받습니다. 그러나 미국을 하나의 나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금융위기에 고통받는 것은 미국의 일반 시민들입니다. 반면 월스트리트는 금융위기가 오기 전에 언제나 미리 피신해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로 시장이 참혹한 피범벅이가 되어 있을 때 월스트리트는 소위 줍줍을 하면서 시체들을 파먹습니다. 미국의 힘은 월스트리트와 빅테크에서 나옵니다. 일반 대중들이 망하거나 말거나 사실 상관이 없죠. 아무튼 지금의 탈세계화와 금융위기는 미국의 정치적 경제적 패권을 더욱 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물론 탈세계화 금융위기는 미국을 약화시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유럽이나 중국이 미국의 패권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탈세계화 금융위기로 유럽과 중국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었습니다. 중국은 이미 경기 침체에 돌입했죠. 현재 미국은 오히려 중국이 과도하게 망가질까 걱정하는 상황인 듯합니다. 블링컨이 얼마 전 시진핑을 방문해서 미중 간 화해 무드를 만들고 있죠. 아무튼 이것이 앞으로 미국이 이전보다 더욱 강해질 것이라는 주장의 여러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소한 곰을 만났을 때 아직까지는 경쟁자보다 조금은 더 빨리 뛸 수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미국이 의도적으로 곰을 불러들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미국이 전 세계의 위기를 불러일으키는 과정에서 미국은 비난과 모욕을 당하고 인명과 경제적 손실을 당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궁극에 있어 장기적인 실익, 즉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만 있다면 단기적인 비난과 모욕, 심지어는 막대한 인명이나 부의 손실 따위는 얼마든지 감수합니다. 그것이 미국의 무서운 점입니다. 최근 피치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시켰죠. 개인적으로는 이러한 피치의 행보 역시 또다시 미국이 금융위기라는 곰을 불러들인 수순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의 옐런 재무장관이 피치의 결정에 대해 격렬하게 비난을 하고 나섰죠. 그러나 피치는 미국 기업입니다. 피치와 옐런의 대립이 미국의 왼손이 미국의 오른손과 싸우는 척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 것은 괜한 의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시간이 증명해 주겠죠. 아마도 올해 안으로 벌어지는 미국과 세계 자본시장 이벤트로 바로 진실이 드러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말씀드리자면 저는 우리나라는 절대적으로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때론 억울하고 때론 답답해도 말입니다. 미국과 협력해야 하는 이유는 미국이 선한 국가라거나 미국이 자유세계의 수호자라서가 아닙니다. 미국이 앞으로 더 강해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미국의 패권이 계속되는 것이 한국에게 유리하기도 합니다. 미국 중심의 패권 질서가 중국 중심의 천하보다 우리나라에 유리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블로그에도 포스팅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나중에 다시 한번 방송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시면 좋은 콘텐츠로 보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